2015년 3월의 어느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 끝 청소 용구함에서 낡은 카트를 끌고 나온 박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56의 나이,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였다. 휴, 또 월요일이네. 박영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1201호실 문을 열었다. 중견 광고 회사 사무실. 금요일 밤 야근의 흔적이 역력했다. 책상마다 커피 자국이 남은 일회용 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칠 듯 가득했다. 박영자는 익숙한 동작으로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책상. 누군가의 자리였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직원이 강아지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박영자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에게도 한때 저런 시절이 있었다. 25. 처음 서울에 올라와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때. 그때는 자신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박영자의 손이 멈췄다. 구겨진 서류들 사이로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이 보였다. 보통은 그냥 버리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박영자는 조심스럽게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내세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박영자는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청소 일을 시작한 후 15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감사합니다라는 세 글자. 박영자는 그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가 쓴 걸까? 박영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의 주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박영자는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작은 쪽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쓴 사람은 알까? 청소를 마치고 박영자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평소 같으면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주머니 속 포스트잇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박영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 쪽지를 꺼내 보았다. 감사합니다. 박영자는 중얼거렸다. 이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걸까?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15년간 새벽마다 이 빌딩을 청소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눈에 띄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박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이 빌딩에 도착했다. 5시부터 9시까지 빌딩 12층부터 8층까지 4개 층을 담당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박영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구도 박영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영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포스트잇은 달랐다. 누군가 자신을 봤다. 자신이 하는 일을 알아봤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좁은 고시원방으로 돌아온 박영자는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지갑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인조가죽 지갑. 카드 한 장,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박영자는 그 지갑의 안쪽 칸을 열고 조심스럽게 포스트잇을 넣었다. 버리면 안 돼. 이건 내 보물이야.
박영자는 지갑을 꼭 쥐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20평생 서울에서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고향에서 상경한 25, 결혼 없이 혼자 살아온 30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버텨온 세월, 그 긴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다음 날 새벽, 박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작업복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지갑 속 포스트잇 때문이었다. 빌딩에 도착해 1201호실 문을 열었을 때 박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또 다른 쪽지가 있을까? 하지만 그날은 없었다. 박영자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 한 장의 쪽지만으로도 충분했다. 박영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 책상 하나하나를 닦으며 혹시 이 자리의 주인이 그 쪽지를 쓴 사람일까 생각했다. 저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준 그 사람일까. 한 달이 지났다. 박영자는 매일 아침 1201호실을 청소하며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봤다. 하지만 두 번째 쪽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첫 번째 쪽지가 지갑 속에 있었으니까. 박영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쪽지를 꺼내봤다.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1201호실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왔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박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박영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멈춰 서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영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일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박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또 뛰었다. 혹시 저 사람이 포스트잇을 쓴 사람일까? 박영자는 그날부터 그 여직원을 유심히 봤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다. 책상 위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쓰레기통도 잘 분리배출되어 있었다. 박영자는 확신했다. 저 사람이 그 쪽지를 쓴 사람이라고. 하지만 박영자는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당신이 쓴 쪽지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박영자는 그저 묵묵히 청소를 했다. 그 여직원의 책상만큼은 더 정성스럽게 닦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박영자는 여전히 그 포스트잇을 지갑에 간직하고 있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넣어두었다. 돈을 꺼낼 때도, 교통카드를 꺼낼 때도 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박영자는 힘이 났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박영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어지러움이 심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다. 고시원 옆방에 사는 사람이 밤새 큰 소리로 통화를 해서 한숨도 못 잤다. 박영자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지갑을 꺼냈다. 포스트잇을 봤다. 힘내세요. 박영자는 중얼거렸다. 그래, 힘내야지. 이 쪽지를 쓴 사람이 있잖아. 나를 봐준 사람이 있어. 박영자는 다시 일어섰다. 청소를 마쳤다. 그날 이후로 박영자에게 그 포스트잇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부적이었다. 외로울 때마다 위로가 되는 편지였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었다. 박영자는 그 쪽지를 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쓴 그 짧은 문장이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청소를 하며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포스트잇은 이제 조금 낡았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글씨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박영자는 그 쪽지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받은 유일한 감사의 말이었으니까. 2016년 봄, 박영자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김순옥,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청소 일을 시작한 여자였다. 첫날부터 김순옥은 쉬지 않고 말을 걸어왔다. 언니, 여기 일한 지 오래됐어요? 나는 오늘 첫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저기, 저 창고가 어딘지 알아요? 박영자는 대답하기 귀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저쪽이에요.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언니. 나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이 일 시작했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들놈은 연락도 안 하고. 언니는? 김순옥은 쉴 새 없이 자신의 사연을 늘어놓았다. 박영자는 듣는 척만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버텨온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순옥은 매일 박영자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둘은 빌딩 옥상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언니, 왜 맨날 지갑을 꺼내봐요? 무슨 사진이라도 들어있어요? 김순옥이 물었다. 박영자는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꺼내 포스트잇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아, 아니에요. 그냥 보여줘요. 뭔데 그래요? 김순옥이 장난스럽게 손을 뻗었다. 박영자는 지갑을 꼭 쥐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 거예요. 에이, 뭐 대단한 거라도 있어요? 그냥 한번 보여줘요. 김순옥은 계속 조르다가 포기했다. 박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작은 비밀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포스트잇은 자신만의 보물이었으니까. 그날 밤 박영자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그 쪽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왜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까? 박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 쪽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누군가 자신을 봤다는 증거,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증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 박영자는 지갑을 열어 포스트잇을 다시 한번 봤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다. 힘내세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박영자는 이 문장의 모든 단어를 음미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언제나라는 인정, 감사합니다라는 존중, 덕분에라는 고마움. 이 모든 것이 박영자에게는 선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옥이 또 물었다. 언니, 혹시 누구 편지라도 있어요? 지갑에? 그렇게 자주 보는 거 보면. 박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거요. 누구 편지인데요? 옛날 남자친구? 김순옥이 눈을 반짝였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받은 거예요. 일하다가? 누가 언니한테 편지를 줬어요? 편지는 아니고 쪽지요. 박영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순옥은 계속 물었다. 쪽지, 무슨 내용인데요? 감사하다고요. 청소해줘서,
박영자가 작게 대답했다. 김순옥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와, 진짜요? 누가 그런 쪽지를 줬어요? 어디서? 1201호실이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쓰레기통에서? 김순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버려진 걸 주웠어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김순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거 정말 소중한 거네요. 네, 제게는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김밥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김순옥은 박영자의 지갑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박영자가 지갑을 꺼낼 때면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박영자는 그런 김순옥이 고마웠다. 시간이 흘러 2017년이 되었다. 박영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1201호실을 청소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여직원을 멀리서 바라봤다. 이름은 정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장으로 승진했고 더 바빠 보였다. 정미래는 가끔 박영자와 마주치면 인사를 했다. 박영자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 쪽지를 쓴 사람이 정말 정미래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박영자는 1201호실을 청소하다가 정미래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그 안에 노란 포스트잇 한 묶음이 보였다. 박영자의 심장이 뛰었다. 저 포스트잇이 자신이 가진 포스트잇과 같은 것일까? 박영자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박영자는 조심스럽게 서랍 속 포스트잇을 봤다. 똑같았다. 색깔도 크기도. 박영자는 확신했다. 정미래가 그 쪽지를 쓴 사람이라고. 박영자는 그날부터 정미래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꼈다. 정미래의 책상을 닦을 때면 더 정성스럽게 닦았다. 정미래가 사용하는 공간을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박영자에게는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18년 겨울, 박영자는 감기에 걸렸다. 열이 심했지만 일을 쉴 수 없었다. 일을 쉬면 돈이 없었다. 박영자는 해열제를 먹고 빌딩에 나갔다. 청소를 하는 내내 어지러웠다. 1201호실을 청소하다가 박영자는 그만 쓰러졌다.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박영자를 흔들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눈을 뜨니 정미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영자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마세요. 열이 너무 높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정미래가 박영자의 이마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박영자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안 돼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정미래는 박영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 박영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포스트잇이 튀어나왔다. 정미래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 정미래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박영자는 황급히 포스트잇을 받아들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미래는 계속 박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게 제가 쓴 거예요? 박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정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 박영자가 작게 대답했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3년 전부터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박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 쪽지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정미래의 눈물이 떨어졌다. 박영자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그날 이후 박영자와 정미래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다. 정미래는 박영자를 볼 때마다 더 따뜻하게 인사했다. 가끔은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다. 박영자는 그런 정미래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과장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박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제 쪽지를 3년이나 간직하고 계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박영자의 말에 정미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쪽지를 쓴 날.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밤새 야근했어요. 너무 지쳐서 울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사무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쪽지를 썼어요. 박영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정미래도 그날 힘들었던 것이다. 서로 힘든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과장님도 힘드셨군요. 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제 쪽지를 간직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제가 더 힘을 얻었어요. 제 작은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정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말이 아니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다. 박영자는 이제 60이 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김순옥은 작년에 그만두었다. 몸이 안 좋아서였다. 박영자는 이제 혼자였다. 새로운 동료가 왔지만 김순옥만큼 친하지는 않았다. 박영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박영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휴, 이제 정말 늙었네. 박영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포스트잇을 봤다. 이제는 거의 너덜너덜해졌다. 글씨도 많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박영자는 여전히 그 문장을 또렷이 읽을 수 있었다. 힘내세요. 박영자는 중얼거렸다. 그래, 힘내야지. 조금만 더. 박영자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다. 그해 여름, 박영자에게 큰일이 생겼다. 고시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월세를 밀렸다. 박영자는 짐을 싸서 더 싼 고시원을 찾아야 했다. 방은 더 좁고 시설은 더 열악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 고시원에 짐을 풀며 박영자는 지갑을 봤다. 포스트잇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박영자는 안도했다. 이것만 있으면 됐다. 다른 건 다 잃어도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됐다. 밤에 누워서 박영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평생 혼자 살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울다가 지갑을 열었다. 포스트잇을 봤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봤어. 누군가 나한테 고마워했어. 박영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빌딩의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청소일이 줄어들었다. 박영자의 수입도 줄었다. 하루 4시간이던 근무가 2시간으로 줄었다. 월급도 반으로 줄었다.
박영자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쉬고, 저녁에 편의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몸은 더 망가졌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박영자는 또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과로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좀 쉬셔야 해요. 하지만 박영자는 쉴 수 없었다. 쉬면 돈이 없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 박영자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날 밤 박영자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만 원.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포스트잇을 봤다. 이제는 정말 낡았다. 찢어질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박영자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2021년 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박영자의 근무 시간도 다시 늘어났다. 편의점 일은 그만둘 수 있었다. 박영자는 안도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상한 상태였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 디스크였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다. 박영자는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다. 어느 날 1201호실을 청소하다가 정미래를 만났다. 정미래는 박영자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아주머니, 많이 아파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영자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정미래는 속지 않았다. 병원 가보셨어요? 네, 디스크래요. 괜찮아요. 수술은요? 돈이 없어요. 박영자가 작게 대답했다. 정미래는 한참 동안 박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미래는 고집했다. 제 쪽지를 6년이나 간직해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미래는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받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박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울었다. 정미래도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다. 자신 같은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포스트잇을 봤다.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가. 이 쪽지가 없었다면 박영자는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쪽지가 있어서 박영자는 버텼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영자는 쪽지를 향해 중얼거렸다. 마치 그 쪽지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2021년 여름, 박영자는 수술을 받았다. 정미래가 수술비를 모두 대주었다. 박영자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석 달간 재활을 한 후, 박영자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 출근 날, 박영자는 1201호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 사무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박영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미래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박영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주머니, 다시 오셨네요. 네, 덕분에요. 박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영자에게 다가왔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영자도 울컥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박영자는 일을 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 정미래처럼 자신의 청소를 고마워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박영자는 더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닦았다. 화장실도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쓰레기도 더 꼼꼼히 분리배출했다. 박영자에게 이 일은 이제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박영자는 9층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박영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준 것이다. 박영자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지갑을 열어 첫 번째 포스트잇 옆에 넣었다. 이제 둘이네. 박영자는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래가 가르쳐준 번호였다. 과장님, 저예요. 오늘 또 쪽지를 받았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9층이요. 누군가 책상 위에 놓고 갔어요.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미래의 목소리가 밝았다. 박영자는 웃었다.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정미래의 말에 박영자는 눈물이 났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소중한 일.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하다니. 2022년이 되었다. 박영자는 이제 63이었다.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아직은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모아둔 돈도 없었고 연금도 없었다. 일을 그만두면 살 수가 없었다. 박영자는 요즘 자주 생각했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를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 고시원 방에서 혼자 죽으면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이제 2장이 된 포스트잇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니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정미래 과장님이 있어. 9층 그 사람도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느 날 박영자는 1201호실을 청소하다가 정미래와 대화를 나눴다. 과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때 왜 쪽지를 쓰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셨잖아요. 정미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쪽지를 썼어요. 쓰고 나니까 조금 후회됐어요.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버렸어요. 그랬군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그걸 주워서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다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정미래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쪽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요? 네. 그 쪽지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 게. 근데 그 쪽지를 보고, 아, 누군가 나를 봤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저도 몰랐어요. 제 작은 쪽지가 그렇게 큰 의미였을 줄. 작은 게 아니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예요. 2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날 이후 박영자와 정미래는 더 가까워졌다.
정미래는 가끔 박영자를 점심에 초대했다. 박영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다. 정미래는 박영자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다. 2023년 봄, 정미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영자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과장님,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런데 아주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식에 와주세요. 제 귀빈석에 앉아주세요. 박영자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저는 제발요. 아주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꼭 와주세요. 정미래가 간곡히 부탁했다. 박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날, 박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귀빈석에 앉았다. 정미래의 가족들이 박영자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정미래는 박영자에게 자신의 부모를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영자 아주머니세요. 정미래의 부모는 박영자에게 깊이 인사했다. 딸아이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정미래가 박영자에게 다가왔다. 아주머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축하해요, 과장님. 행복하세요. 네, 아주머니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박영자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울었다. 행복해서, 고마워서. 2023년 여름, 박영자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빌딩 관리 회사에서 박영자를 칭찬했다. 청소가 너무 깨끗하다며 다른 청소 직원들의 모범이 된다고 했다. 박영자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다. 어느 날 7층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또 쪽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화장실 거울에 붙어 있었다. 항상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요. 박영자는 미소 지었다. 세 번째 쪽지였다. 박영자는 그 쪽지도 지갑에 넣었다. 이제 지갑이 두툼해졌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고시원 방에서 세 장의 쪽지를 꺼내 놓고 바라보았다. 2015년 첫 번째 쪽지, 2021년 두 번째 쪽지, 2023년 세 번째 쪽지, 8년에 걸친 선물이었다. 박영자는 생각했다. 이 쪽지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존재의 의미였다.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박영자는 쪽지들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이 쪽지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그저 작은 쪽지 3장. 하지만 박영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했다. 2024년 초, 박영자는 65이 되었다.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나이였다. 회사에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왔다. 박영자는 고민했다.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며 살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어느 날 정미래가 박영자를 찾아왔다. 정미래는 이제 임신 중이었다. 배가 불러 있었다. 아주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기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이분이 엄마의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 박영자는 눈물이 났다. 정미래는 계속 말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작은 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저도 제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과장님. 박영자는 정미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2024년 봄, 박영자는 또 다른 쪽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10층 사무실이었다. 책상 서랍에 넣어져 있었다. 아주머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를 위해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자는 이제 4장의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 박영자는 그 쪽지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다. 각각의 쪽지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박영자에게 감사하다는 것, 박영자를 존중한다는 것. 박영자는 문득 생각했다. 이 쪽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죽으면 이 쪽지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버려질까? 박영자는 그게 싫었다. 어느 날 박영자는 정미래에게 부탁했다. 과장님, 제가 만약 죽으면요. 이 쪽지들을 과장님이 가져주세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이 쪽지들을 남길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박영자는 안도했다. 이제 자신이 죽어도 이 쪽지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기억할 것이다. 2024년 여름, 정미래가 아들을 낳았다. 박영자는 병원에 문병을 갔다. 작은 아기를 보며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과장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름을 지었어요. 민준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박영자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자라면 정미래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박영자라는 청소 아줌마 이야기를. 그 생각만으로도 박영자는 행복했다. 그날 이후 박영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은퇴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영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박영자는 빌딩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 빌딩에서 10년을 일했다. 매일 새벽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영자는 1201호실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박영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다. 박영자는 정미래의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다. 4장의 쪽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영자는 쪽지들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2024년 가을, 박영자에게 회사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다. 내년 봄, 정확히는 2025년 3월 31일자로 은퇴하라는 내용이었다. 박영자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다. 드디어 끝이구나. 박영자는 통보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10년. 이 빌딩에서 일한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박영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0년이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저 내년 3월에 은퇴해요. 전화 너머로 정미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요? 아직 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회사 방침이래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요. 아주머니. 정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도 과장님,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과장님을 만났고 이 쪽지들을 받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영자의 말에 정미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날,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발요. 부탁이에요. 정미래가 간곡히 말했다. 박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영자는 고시원방에 누워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며 살까? 국민연금은 얼마 안 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다. 아마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서울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다.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내 장의 쪽지를 꺼내봤다. 이것들은 어디를 가든 가지고 갈 것이다. 박영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자는 평소처럼 빌딩에 나갔다. 새벽 5시. 복도는 고요했다. 박영자는 청소 카트를 끌고 12층으로 올라갔다. 1201호실 문을 열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았네. 박영자는 중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제 끝이 보였다. 박영자는 각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 책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청소를 고마워할까? 8층을 청소하다가 박영자는 한 젊은 직원과 마주쳤다. 아침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다. 그 직원이 박영자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항상 쾌적하게 일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영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아직도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오랜만에 옛 동료 김순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순옥은 지금 요양원에 있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순옥아, 나야. 언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나 소식 있어. 내년 3월에 은퇴해. 벌써? 아직 일할 수 있잖아.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전화 너머로 김순옥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언니도 이제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잖아.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박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쉰다는 게 무엇일까? 일 없이 어떻게 살까? 2024년 겨울이 왔다. 박영자는 매일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 길을 걷는 것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이 빌딩을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느 눈 오는 날, 박영자는 빌딩 입구에서 넘어졌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을 삐었다. 박영자는 아픈 손목을 감싸쥐고 청소를 계속했다. 1201호실에 들어갔을 때 정미래가 있었다. 정미래는 박영자의 손목을 보고 놀랐다. 아주머니, 다치셨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하지만 정미래는 박영자를 억지로 앉혔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박영자는 그런 정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과장님,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정미래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박영자는 생각했다. 정미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은 행복했다. 10년간 이 빌딩에서 일하며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 딸 같은 사람.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내 장의 쪽지를 꺼내봤다. 첫 번째 쪽지는 이제 정말 낡아서 찢어질 것 같았다. 박영자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만졌다. 조금만 더 버텨줘. 박영자는 쪽지를 향해 중얼거렸다. 은퇴하는 날까지만. 그날 정미래에게 이 쪽지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모든 쪽지를. 그리고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쓴 첫 번째 쪽지가 나머지 3장을 만들었다고.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박영자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31일.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박영자는 매일 출근하며 하루하루를 세웠다. 어느 날 회사에서 공지가 왔다. 박영자의 은퇴식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영자는 당황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은퇴식이라니.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박영자가 거절했지만 회사는 고집했다. 10년간 성실히 일한 직원에게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영자는 결국 받아들였다.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회사에서 제 은퇴식을 한대요. 정말요? 잘 됐네요.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정미래의 말에 박영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2025년 3월. 박영자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다. 박영자는 매일 출근하며 빌딩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입구의 회전문, 로비의 대리석 바닥, 엘리베이터 버튼, 복도의 소화기,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매일 아침 5시, 박영자는 12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1201호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박영자는 이 사무실을 청소할 때면 언제나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박영자는 정미래의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다. 10년 전, 이 책상 밑 쓰레기통에서 그 쪽지를 주웠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박영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갑을 꺼냈다. 4장의 쪽지를 봤다. 첫 번째 쪽지는 이제 정말 위태로웠다. 가장자리가 다 찢어지고 글씨도 거의 지워졌다. 하지만 박영자는 그 문장을 여전히 또렷이 기억했다. 힘내세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박영자는 쪽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3월 중순, 박영자는 회사로부터 은퇴식 날짜를 통보받았다. 3월 31일 오후 3시, 마지막 날이었다. 박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정미래가 박영자를 찾아왔다. 아주머니, 은퇴식 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그날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정미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박영자는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3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박영자는 매일 아침 빌딩에 올 때마다 생각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박영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3월 30일, 은퇴 전날. 박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빌딩에 도착했다. 새벽 4시 반. 아무도 없는 빌딩. 박영자는 천천히 12층으로 올라갔다. 120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둠 속 사무실. 박영자는 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박영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박영자는 중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했다. 마지막 청소였으니까. 책상 하나하나를 천천히 닦았다. 바닥도 구석구석 쓸었다. 화장실도 빛날 때까지 닦았다. 청소를 마치고 박영자는 정미래의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다. 4장의 쪽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과장님, 내일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당신이 쓴 쪽지가 어떻게 나머지 3장을 만들었는지,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박영자는 쪽지들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었다. 다른 층들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7층, 8층, 9층, 10층. 박영자가 10년간 담당했던 모든 층.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청소를 마치고 박영자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김순옥과 자주 앉아 점심을 먹던 곳. 박영자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박영자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쪽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박영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쪽지들을 봤다. 이 쪽지들이 없었다면 박영자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쪽지들이 있어서 박영자는 버텼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영자는 쪽지들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내일 은퇴식에 입고 갈 옷을 꺼냈다. 10년 묵은 정장.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세탁해 두었다. 박영자는 거울을 보았다. 65의 자신. 주름투성이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박영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박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설레어서였다. 정미래가 무엇을 준비했을까? 은퇴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쪽지들을 보여드리면 정미래는 어떤 반응을 할까? 박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내일일지도 모른다고. 2025년 3월 31일 박영자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박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너무 설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평생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해 보이고 싶었다. 박영자는 지갑을 열었다. 내 장의 쪽지를 확인했다.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박영자는 안도하며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 빌딩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마지막 청소였다. 박영자는 천천히 12층으로 올라갔다. 1201호실 문을 열었다. 마지막이네. 박영자는 중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지만 모든 동작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쓰레기 비우기, 마지막 바닥 닦기, 마지막 책상 정리. 청소를 마치고 박영자는 정미래의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이 공간과의 마지막 인사였다. 오전 9시, 박영자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은퇴식이 오후 3시에 1층 로비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박영자는 그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박영자는 계속 시계를 봤다.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그리고 드디어 3시가 가까워졌다. 오후 2시 50분, 박영자는 대기실을 나와 1층 로비로 향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영자는 깜짝 놀랐다. 빌딩에 여러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뭐지? 박영자는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박영자는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그때 정미래가 박영자를 발견했다. 아주머니.
정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박영자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과장님,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요. 다 아주머니를 위해 온 분들이에요. 정미래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로비 중앙으로 안내했다. 박영자는 떨리는 걸음으로 따라갔다. 로비 중앙에는 작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영자님의 1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자는 그 현수막을 보고 눈물이 났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크게 걸린 걸 처음 봤다. 회사 관리자가 나와서 인사말을 했다. 오늘은 우리 빌딩에서 10년간 성실히 일해주신 박영자님의 은퇴식입니다. 박영자님은 새벽마다 이 빌딩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영자님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부끄러웠다. 관리자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박영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박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때 한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박영자는 그 사람을 기억했다. 9층 회사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층에서 일하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쪽지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쪽지였어요. 그 쪽지가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박영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 쪽지, 자신이 쓴 쪽지였다. 정미래에게 영향을 받아 박영자도 가끔 쪽지를 쓰곤 했다. 다음 사람이 올라왔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다. 7층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도 박영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자주 갔어요. 그때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 거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힘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고요. 그 쪽지를 보고 정말 울었어요. 박영자님, 감사합니다. 이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박수가 터졌다. 박영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올라왔다. 20대 후반의 여자였다. 10층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지입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선배들한테 혼나고 그때 박영자님께서 복도에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박영자님, 감사합니다. 최민지가 박영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박영자는 꽃다발을 받으며 계속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래가 단상에 올라왔다. 정미래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액자였다. 아주머니,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정미래가 액자를 박영자에게 보여주었다. 액자 안에는 4장의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아니, 5장이었다. 박영자가 가진 4장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다. 이게 박영자가 놀라서 물었다. 정미래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아주머니께서 가진 4장의 쪽지를 제가 복사해서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쪽지를 하나 썼어요. 정미래가 5번째 쪽지를 가리켰다. 박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박영자 아주머니,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쪽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 쪽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고 저도 배웠습니다.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영자는 그 쪽지를 읽고 주저앉았다. 정미래가 박영자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정미래가 말했다. 아주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정미래가 손짓했다. 그러자 로비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빌딩의 여러 직원들이 나와서 박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영상이었다. 박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항상 쾌적하게 일했어요. 아주머니의 웃는 얼굴이 저희에게 힘이 됐어요. 1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박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울었다. 정미래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우리 모두 아주머니를 사랑해요.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박영자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봤고, 자신을 고마워했고, 자신을 사랑했다. 박영자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박수가 또 터졌다. 박영자는 계속 울면서 웃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은퇴식이 끝나고 정미래는 박영자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다. 빌딩 옥상이었다. 박영자와 김순옥이 자주 앉아 점심을 먹던 곳. 여기 추억의 장소죠? 정미래가 물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옛날에 동료랑 자주 여기 앉아서 밥 먹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정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그 쪽지들 정말 1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네 장의 쪽지를 꺼내 정미래에게 보여주었다. 첫 번째 쪽지는 정말 너덜너덜했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정미래가 첫 번째 쪽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소중히. 과장님, 이 쪽지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래는 박영자를 바라보았다. 포기, 무엇을요? 인생이요. 살아가는 거요. 박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게 다였어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미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보고, 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누군가 나를 봤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살아갈 이유가 됐어요. 박영자는 쪽지를 쓰다듬었다. 힘들 때마다 이 쪽지를 봤어요. 힘내세요라는 말을 읽으면서 정말 힘을 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제 존재를 확인했어요. 이 쪽지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정미래는 박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아주머니, 저도 몰랐어요. 제 작은 쪽지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예요. 박영자가 정미래를 바라보았다. 과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과장님 덕분에 저는 버텼어요. 10년을. 과장님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정미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박영자도 함께 울었다. 한참 후 정미래가 말했다. 아주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도 그 쪽지를 쓴 날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 그만두려고 했어요. 박영자는 놀라서 정미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고 상사한테 엄청 혼났어요. 밤새 울면서 사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무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미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쪽지를 썼어요. 감사하다고. 그랬군요. 근데 쪽지를 쓰고 나니까 제 마음도 좀 나아졌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찢었어요.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박영자는 놀라서 정미래를 바라보았다. 과장님도 그 쪽지 덕분에? 네, 저도 그 쪽지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께 드린 쪽지가 오히려 저를 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또 울었다.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박영자가 말했다. 정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정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혹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박영자는 놀라서 정미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작은 원룸들이 있어요. 저렴하고요. 거기로 오시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정미래의 말에 박영자는 눈물이 났다. 과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까이서 자주 보고 싶어요. 박영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미래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정말 생각해 보실 거예요? 네, 감사해요. 과장님.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박영자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평생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 예쁘네요. 박영자가 중얼거렸다. 정미래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네,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그날 밤 박영자는 고시원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날. 박영자는 지갑을 꺼냈다. 내 장의 쪽지를 봤다. 그리고 정미래가 준 액자도 꺼냈다. 5번째 쪽지가 들어있는 액자. 박영자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영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행복한 잠이었다. 2025년 4월. 박영자는 정미래의 도움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다. 정미래의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고시원보다 훨씬 나았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었다. 정미래는 이사하는 날 직접 와서 도와주었다. 남편과 함께. 박영자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제 자주 뵐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정미래는 환하게 웃었다. 이사를 마치고 박영자는 새 집을 정리했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지갑. 박영자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정미래가 준 액자를 벽에 걸었다. 5장의 쪽지가 들어있는 액자. 박영자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다음 날부터 박영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됐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작업복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자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정미래가 추천한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평생 처음 하는 일들이었다. 일주일에 2~3번은 정미래가 찾아왔다. 아기 민준이를 데리고. 박영자는 민준이를 보며 행복했다. 정미래의 아들이 자신에게는 손자 같았다. 민준아, 이분이 할머니야. 엄마의 은인이셔. 정미래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영자를 보고 웃었다. 박영자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다. 어느 날 정미래가 박영자에게 제안했다. 아주머니, 혹시 아이들 돌봄 봉사 해보실래요? 아이들 돌봄? 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요. 아주머니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해본 적은 없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좋아요. 정미래는 기뻐했다. 그렇게 박영자는 아파트 돌봄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박영자가 돌봐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자는 아이들과 친해졌다. 아이들도 박영자를 좋아했다. 영자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박영자에게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항상 웃어요? 박영자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행복하거든. 왜 행복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거든. 너희들 같은. 박영자는 아이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2025년 여름, 박영자는 정미래와 함께 옛 빌딩을 방문했다. 1년 만이었다. 빌딩은 여전했다. 박영자는 로비에 들어서며 가슴이 뭉클했다. 여기서 10년을 일했지. 네, 추억이 많으시죠? 정미래가 물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12층으로 올라갔다. 1201호실, 정미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료들이 박영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박영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다. 모두 반가웠다. 정미래가 박영자를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했다. 아주머니, 여기 봐요. 정미래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한 묶음 들어 있었다. 박영자가 알던 그 포스트잇. 이거. 네, 저 아직도 가끔 쪽지를 써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머니께 배운 거예요. 정미래가 미소 지었다. 박영자는 눈물이 났다. 과장님,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박영자는 정미래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자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5장의 쪽지.
박영자의 인생을 바꾼 쪽지들. 박영자는 새로운 쪽지를 하나 꺼냈다. 정미래가 준 노란 포스트잇.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합니다. 박영자는 그 쪽지를 액자 옆에 붙였다. 6번째 쪽지였다. 2025년 가을. 박영자는 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영자가 물었다. 뭘 그리고 있어? 할머니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박영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박영자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박영자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 그날 밤 박영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지만 요즘은 쓰고 싶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오늘 아이들이 내 그림을 그려줬다. 정말 행복했다. 65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모든 건 그 작은 쪽지 하나에서 시작됐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영자는 펜을 멈추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2026년 봄, 박영자는 정미래의 집에 초대받았다. 민준이의 첫 톨이었다. 박영자는 선물을 사들고 갔다. 작은 옷 한 벌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골랐다. 아주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미래가 환하게 맞이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미래의 가족, 친구들. 박영자는 조금 긴장했다. 하지만 정미래는 박영자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영자 아주머니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사람들은 박영자에게 인사했다. 박영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돌잔치가 끝나고 박영자와 정미래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과장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니요. 제가 뭘.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회사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결혼도, 민준이도. 정미래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는 제 인생의 나비효과예요. 아주머니의 작은 쪽지 하나가 제 모든 걸 바꿨어요.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정미래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박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민준이 돌잔치에 갔다. 정미래 과장님이 나를 은인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저 작은 쪽지를 주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쪽지가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꿨다. 참 신기한 일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세상. 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 2026년 여름, 박영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았다. 의사가 말했다.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드물어요. 박영자는 웃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행복이 보약이죠. 의사도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건강검진 결과 좋았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네, 오래오래 살아야죠. 민준이 크는 거 봐야 하니까. 아주머니. 정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자는 웃었다. 과장님, 고마워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전화기 너머로 웃고 울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박영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산책을 했다. 아이들을 돌봤다. 정미래를 만났다. 일기를 썼다. 그리고 매일 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작은 쪽지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어느 날 저녁, 박영자는 새로운 쪽지를 썼다. 그리고 아파트 돌봄센터 게시판에 붙였다. 우리 아이들, 항상 힘내세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요. 당신들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 아이가 박영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쪽지 봤어요. 고마워요. 아이가 박영자를 안았다.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박영자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쪽지의 힘이구나. 작은 관심의 힘, 작은 사랑의 힘,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박영자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작은 쪽지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사람들은 박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박영자가 심은 작은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